이 주제에서 그로슈타인이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국내 번역서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거 보시면 이 책이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사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세컨드 토트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책인데 이게 아마 색인까지 합쳐서 한 175쪽 정도 되는 이런 책이에요. 173쪽으로 끝나는데 이 내용이 어쩌면 정신증에 관한 연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 과정을 처음 논문부터 마지막까지 모아놓은 그래 여러 개의 논문을 비온이 초기부터 이분이 연구가 깊어지는 이 과정까지 다 담아낸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에서 아마 그로슈타인이 여러분들에게 그로슈타인이 느꼈을 때 이건 대단한 거다 하고 느끼는 부분만 요약한 거예요. 이 책 자체는 어떤 정신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리헤드폰 환자를 치료하면서 깊이 환자들을 이해하고 치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온의 세컨드 토스라는 이 책, 두 번째 사고라고 하는 이 책을 앞으로 정독할 필요가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우선 그로슈타인의 눈으로 본 중요한 변화를 우리가 주막 관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시지 마시고 이 책에서 그로슈타인이 비온의 어떤 사고들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들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가 전체적인 개관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하나하나를 깊이 이제 보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 그로슈타인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초기의 아이디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발달돼서 마지막에 학설들로 발달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조금 우리 얘기를 나눠가죠. 두 번째 사고에 담긴 주제들에 대한 요약. 선택표입니다. 사건 속의 쌍둥이 충실한 클라이나퍼로서의 비온 정신분석기 이론에 대한 언급. 환상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분석이 성공적일 때 갑자기 찾아오는 파괴적인 부정적인 치료 반응. 정신분열증 환자가 우울적 자리에 문턱에 도달할 때 그는 두 개의 공포 사이에 덫을 걸리게 된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간다면 책임성과 후회. 그것은 그가 자신과 대상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 입힌 것에 대한 그리고 도전, 거세 불안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는 뒤로 물러선다면 책임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특별한 잔인함으로 그를 박해할 것이다. 분석이 비교적 성공적일 때 환자는 심리적 실제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환각과 망상을 갖는다는 것과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느끼며 수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환자는 분석가에게 강력한 증오와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는 자신이 미쳤고 그를 이 길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분석가라는 강렬한 확신과 증오를 표현할 것이다. 해석을 위한 증거는 역전위에서 환자의 행동과 자유에서 찾아야만 한다. 비온이 정신증 환자를 분석하는 자신의 기법이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기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은 그가 환자가 시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함재한 병리적 자율성이라는 생각이다. 같은 책 후반부에 나온 논문 환각에서 그는 정신증 환자가 신경증 환자와 달리 감각기관을 특히 시각기관을 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투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분열증 이론에 대한 언급. 1953년에 열린 런던 국제 정신분석협회 총회에서 발표한 이 글에서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많은 형식적 및 현상학적인 결함들의 연구를 그려냈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대상관계의 특이성, 생각의 왜곡, 언어 사용에서 어려움을 강조했다. 책이 일어난 순간에 비온의 환자는 자신이 아이 때부터 환상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것들이 사실이 안 되는 것을 알고는 환상하기를 그만두었으며 마침내 이제는 꿈을 꾸지 않게 되었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에 대한 비온 해석은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고
그 의미를 추리를 위한 주제를 앞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말의 의미는 당신의 환상이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석이 비교적 성공적일 때 환자는 심리적 실체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환각과 망상을 갖는 것과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느끼며 우위에 있는 것을 좀 반복되긴 한데 읽겠습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때 환자는 분석가에게 강력한 증오의 감정을 표출할 것이다. 그는 자신이 미쳤고 그를 이 길로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분석가라는 강렬한 확신과 증오를 표현할 것이다. 내가 서술한 경험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도록 강요한다. 이와 같이 우울적 자리 도래와 함께 언어적 사고의 요소들이 강도와 깊이 또한 증가한다. 그 결과 심리적 고통이 약화되고 환자는 편집분석적 자리를 퇴행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언어적 사고를 위한 갓 태어난 능력에 대해 파괴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는 그를 고통으로 이끄는 요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의 가장 널리 알려진 개념인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의 초기 형태를 비우는 일련 인상적 관찰 능력 덕에 환자가 언어의 도래와 함께 자신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환자가 대상으로부터 좀 더 분리되고 더 개별화되고 그리고 광증이 갖는 의미를 더 잘 알게 되는 우울적지에 접근할 때 그는 자신이 더 나빠진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정신적 인격이 이미 증가함으로써 환자는 정신증적 인격의 혼돈에 대해 최대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비원이 정신적 환자를 분석하는 자신의 기법이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 잠깐 머물러서 우리 생각 좀 해보죠. 어쩌면 여기서 비오는 이 클라인의 기법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나중에 비온의 독특함이 드러나기 이전에는 클라인의 이론 그리고 클라인의 기법을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해석적인 기법을 사용했겠죠. 보통 클래시컬한 정신분석이나 이고사이칼라지스트들 입장에서는 뉴라틱한 수준의 환자만 정신분석적 대상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해석 기법은 사이카틱한 환자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상관계 이론가인 클라인이나 비온은 이런 환자층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해석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인데요? 여기는 엄청난 공격성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기술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오고 사이카틱한 사람들의 심리 구조 그리고 그분들의 디펜스 그분들의 엄청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분석가의 기법하고도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처럼 강렬한 공격성들을 임상에서 마주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은 이 해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클래시컬한 이론에서도 해석을 사용하지만 어떤 CBT 쪽에서도 보통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컴프렌테이션을 많이 사용하죠. 대면시킨다고 하는 것 혹은 해석을 한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대면 컴프렌테이션이나 또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시컬한 이론 쪽에서 생각하는 해석이나 어떤 컴프렌테이션이라는 건 해석의 일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통찰 중심의 치료라는 얘기예요. 인사이트 중심이죠. 그러니까 통찰을 한다는 건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사이카틱한 사람이 만나고 있는 건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을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반응은 엄청나게 강렬한 공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 측면들이 이 속에 함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비온의 얘기들을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온은 초기에는 이런 상태에서
많은 해석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해냈다고 하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같은 임상가지만 임상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기법과 중기의 기법, 말기의 기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분이 초기에 이런 모습에서 나중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임상가는 기억도 놓고 자기의 소망도 놓고 언더스탠딩도 놓고 대상을 담아주는 역할로 가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론이 굉장히 성숙해 가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초기에 정신분열증 환자를 본인이 체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observation들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보여요. 정신분열증적 사고의 발달. 정신분열증 장애는 환경, 인격 사이 상호작용에서 생겨난다. 환경을 제외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격이 4가지 본질적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파괴적 충동이 너무 과학성으로 바뀐다. 두 번째, 실제를 증오하고 정신의 모든 측면으로 확장한다. 세 번째, 임박한 멸절에 대한 끝모르는 공포가 있다. 네 번째, 갑작스럽고 조숙한 대상관계를 형성하고 중요한 것은 전이. 그 전이는 집요하게 유지되는 것에 비해 얇은 특징을 갖는다. 비유는 외부 실제뿐만 아니라 내부 실제, 그리고 그러한 실제를 생각나게 하는 대상들을 향한 적대감, 가학성, 파괴성과 같은 죽음 본능의 모든 소동들을 강조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비원이 정신질적 사고에 대한 그 후기 공원들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정신질적 환자들뿐만 아니라 신경질적 환자들과 모든 일반 환자들 안에 있는 정상적인 인격 요소와 정신질적 인격 요소 사이의 구별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신질적 인격과 정신질적 인격 사이의 구별. 신경증 환자의 경우 신경증적 인격이 근대에 드러나지 않는 정신증적 인격을 덮고 있고 정신 환자의 경우 정신증적 인격이 신경증적 인격을 덮고 있다. 그들 모두에서 종속적인 인격은 잠정적으로 지배적 인격에 대해 위협을 구성한다. 정신증 환자는 신경증 환자가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 즉 분리와 개별의 요구에 대한 대상관계들의 문제, 즉 끊임없이 지나는 책임감의 충돌을 목표로 한다. 다른 한편 신경증 환자는 억압장벽을 뚫고 나와 전체 인격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정신증적 인격 요소를 두려워한다. 신경증적 인격은 억압을 사용하는 반면 정신적 인격은 대대적인 분열과 축출적인 투작 동의시를 사용한다. 따라서 후자는 정신적으로 헐벗고 무기력해진다. 비오는 정신분열증적 인격의 병리가 전 언어적 감각 인상들이 작용하는 편집분열적 자리가 시작되는 삶의 초기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정신증 환자의 경우 후기 언어적 사고의 선조인 이 전 언어적 감각 인상들이 공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정신증 환자가 그것을 느끼는 것을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좌절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은 어때요? 비온의 아주 재밌는 거가 우리의 인격, 정신증적 어떤 요소와 비정신증적 요소, 그래 건강한 요소들이 같이 있다. 어쩌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는 정신증 레벨의 사이카틱한 요소도 있지만 또 뉴라틱한 요소나 건강한 요소들이 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을 종합적으로 보는 어떤 퍼스펙티브는 굉장히 중요한 퍼스펙티브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굉장히 뉴라틱한 환자, 신경증 수준의 환자로 보고 그러니까 분리개별화가 돼서 보통 우리가 통찰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면 우리가 준 어떤 통찰이나 설명을 듣고 이분이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지점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분한테 있는 어떤 사이카틱한 지점이 터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뉴라틱한 인격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사이카틱한 인격 부분이 퍼스널리티가 함께 같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달 단계로 봐서 사이카틱한 단계를 지나서 보드라인 단계를 지나서 뉴라틱한 상태에 한번 가면은 이미 이 발달 단계를 거쳤으니까 과거의 것은 잘
이미 졸업한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격에 여러 층들이 있는데 그 층들 속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것도 다시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임상에서 당혹스러운 경우들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굉장히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페이션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인격은 전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이라고 다 봐버리지 말라. 이분 안에는 건강한 부분도 있고 뉴라틱한 부분도 있지만 사이카틱한 부분이나 보드라인 부분이 더 지금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어떤 그 영역이 더 넓어서 이분의 건강한 부분이 뉴라틱한 수준의 어떤 측면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비혼의 얘기대로 한다면 비혼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모습으로 드러나요. 굉장한 패션을 가지고. 그래서 초기에는 디자이어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고 보여요. 처음 클라인 이론에 따르는 클라인이 아주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이분 환자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해석을 통해서 이분 내담자에게 통찰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의 어떤 이론이 더 깊어가고 또 이분의 통찰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임상 경험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기억, 언더스탠딩, 그 디자이어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임상에 임하라고 하는 얘기가 후기에 아주 비혼이 기여한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임상적인 태도인데 여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보다 환자 스스로가 우리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환자의 환자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이런 태도로 이분의 임상적인 태도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으로 저는 느껴요. 비혼을 읽으면서 초기의 비혼과 중기의 비혼, 후기의 비혼을 우리가 같다고 보고 똑같이 이해를 하는 것은 좀 무리일 거예요. 초기의 어떤 글 속에서도 후기에 이번에 원숙한 이론으로 가기 위한 어떤 초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초기의 비혼의 태도가 후기의 태도가 같았다고 얘기하는 건 속단이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어떤 임상적인 태도나 임상적인 이론을 이분이 터득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좀 질문해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네. 그 정신증 환자의 경우 이 사람들이 전언어적인, 그러니까 초기 이제 오이드카라는 그런 문제에 또 인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언어적 감각 인상들이 공격을 받는데 그 이유는 정신증 환자가 그것들을 느끼는 것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자주를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09쪽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정신증적 309쪽 맨 끝에 보면은요. 309 맨 끝에 패러그래프 정신증적 인격이 지닌 실제에 대한 찾았을까요? 정신증적 인격 말씀하세요. 여기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정신증적 인격이 지닌 실제에 대한 증오로 인해 그 인격은 자아 미세한 분열과 그것의 원정서들의 강렬한 투석의 동일시를 겪게 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른 걸 좀 더 이해는 되는데 정신증적 인격이 지닌 실제에 대한 증오라고 그랬는데 그 실제에 대한 증오가 이제 물론 아이가 이제 대사관계적으로 말하면 공격받 멸절에 대한 불안에 대한 것들을 직면하기 힘들게 되면 투사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신증 환자들이 인격이 된 실제라는 것을 증오하는데 그게 실제라는 게 정서적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조금 지금 있거든요. 원문에 우리 번역한 교과서 몇 쪽이죠, 그게? 309쪽. 309쪽.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경증 환자는 억압 장벽을 뚫고 나와 전체 인격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정신증적 인격의 요소를 두려워한다. 신경증적 인격은 억압을 사용하는 반면 정신증적 인격은 대대적인 분열과 축출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한다. 따라서 후자는 정신적으로 헐벗고 무기력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거예요.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인데, 비오는 정신분열증적 인격의 병리가 전 언어적 감각 인상들이 작용하는 편집 분열적 자리가 시작되는 삶의 초기에 발생한다고 믿었다. 그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그 지점에서 발생한 게 정신증이다라고 보는 것은 현대 정신분석에서도 같이 봐요. 아주 초기 상처, 현대 정신분석에는 초기 2년간을 이제 크게 보는데, 아주 생후 초기 2년간에 있었던 언어가 충분하게 발달하기 이전에 있었던 상처들이 이분들이 나중에 사이카틱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때는 편집분열적 자리는 부분 대상의 세계죠.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에 의한다면 부분 대상의 세계인데, 거기에는 굿 아브젝트와 배드 아브젝트가 분열되어 있는데, 비오는 기본적으로 클라인 이론가예요. 초기부터 클라인 이론가 속에서는 프로이드의 본능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후기에 프로이드가 주장한 죽음 본능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 게 클라인 이론이죠. 어쩌면 죽음 본능을 프로이드가 얘기한 죽음 본능을 더 확대시켜서 죽음 본능 위주의 이론을 만든 게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클라인의 판타지 속에서는 엄청난 공격성을 가진 유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공격성을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가진 공격성을 대상에게 투사한다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초기에 어떤 나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가 가진 나쁜 셀프죠.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대상에게 투사한다는 개념으로부터 이론이 시작되는데, 이런 강렬한 어떤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난, 대상에게 투사하고 그 대상 자체는 또 자기하고 동일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시작한 이 공격성이 대상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대상이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다 함께 가지고 있고, 또 자기 것을 투사했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그러지만 대상이 아니고 자기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 투사적 동일시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발달 심리 쪽에서 마가렛 말러 얘기대로 한다면 분리 개별화 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죠.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기 이전, 어머니와 자기가 한 몸인 상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 내적으로는 대상에게 자기 걸 다 투사했지만 이 대상이 셀프를 투사한 거기 때문에 대상과 자기가 분리가 안 되잖아. 결국 대상이 자기고 자기가 대상인 거, 이런 상태. 그런데 이때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을 다 함께 이 자기의 공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상은 무서운 대상이잖아요.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림을 읽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임산에서 만났을 때 이런 자기 안에 들어있는 원초적인 그런 나쁜 셀프를 인격적 실제라고 하는 건지 그걸 추구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정서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서적 진실이죠. 그게 말하자면. 그게 오라는 얘기예요. 그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오를 만나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면 공격성도 멜라니 클라인 식으로 얘기하면 이 공격성 자체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자기의 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나와서 결국 대상으로 갔지만 대상 자체가 무서운 것도 진실이고, 이게 자기로부터, 이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기로부터 생긴 공격성이라는 것은 몰라요. 하지만 이 무서운 대상 자체는 현실이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적인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이 본다면 분리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에서 우리의 심리 상태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다, 자기다 이런 얘기를 이론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대상 자체는 자기의 일부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결국 이고 안에 있는 object representation, 그 대상 표상이고 대상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이거 자체가 어떤 이고 사이콜로지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고 안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버린다면 자기의 셀프 레프레젠테이션과 대상, 그러니까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아직 분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자기 공격성이 대상한테 가 있지만 이 대상과 자기가 아주 분리 개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투사의 동일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대상에게 가 있는 게 자기 거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대상을 만나는 게 결국은 자기를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리 내적인 어떤 엄청난 정서적인 혼돈이죠. 정서적인 혼란이죠. 이건 정서적인 진실인데 이 정서적인 진실을 만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로서는 이걸 소화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격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쪽에서 본다면 생명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기를 실현해내고자 하는 생명력이 있는데 이 생명력 자체도 만약에 이걸 담아주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이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능에서 오는 것, 이런 충동들도 아이에게는 다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공격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혀서 보자고 하는 어떤 충동이든지 아이로서는 첫 경험이기 때문에 이 첫 경험인데 자기가 알 수 없는 미지의 것이에요. 어떻게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그냥 신비라고 얘기를 한다면 비혼의 개념으로 친다면 오죠. 이 오가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 오는 자기의 정서적인 경험으로 감각지각으로 남아있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이가 경험했던 건 엄청난 두려움이라면 자기가 모르는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만약에 이걸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가 어떤 두려움을 겪을 때 이 두려움을 어머니가 잘 감싸주고 아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이가 크게 그 두려움이 적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모가 오히려 이걸 증폭시켜버리는 경우, 아이를 버려버리는 체험을 한다면 아이가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두려워지는 것은 공격 충동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이걸 표현해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이걸 투사했을 때 이걸 잘 담아내서 자기가 편안하게 이 정서를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담는 대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여기에 노출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알파 펑션이 없는 상태니까 무엇든 새로운 것을 자기가 체험한다는 것, 이 체험 자체가 두려운 상태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이런 분들은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마주하게 된다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인도하게 되면 굉장한 공격성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두려워서 아이들이 두려워서 어머니 앞에서 울고 불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현대정신 분석하고 이게 비혼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클라인 이론가들은 이러한 사이카틱한 환자들도 해석을 통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해석의 내용들이 임상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그 해석 자체가 공감적인 해석으로 해서 환자를 잘 편안하게 담는 해석을 해낼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이걸 해석이라는 툴로 보지 않고 현대정신 분석에서는 이때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냥 담아내는 역할을, 비혼이 얘기하는 담아내는 역할을 할 때 해석을 통해서 담아내는 거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잉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내담자의 것들이 충분하게 잘 투사의 동의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떠면 이 사이카틱한 사람은 이걸 담아내는 그릇을 만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초기에 이 어려움을 처리해줄 컨테이너를 가진 어머니가 부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그래서 세상이 다 무섭고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포를 이해를 해야 이분들을 도와줘요. 이 원초적인 공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정신증 환자의 경우 후기 언어적 사고의 선조인 전 언어적 감각 인상들이 공격을 받는데, 정신증 환자가 그것들을 느끼는 것을 심지어 한순간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좌절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전 언어적 감각 인상들, 인상들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정서인데,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신 정서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모셔널 트루스라고 하는 것, 이걸 만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아마 발제자의 의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또 가면서 얘기를 하죠. 310페이지 좌절을 견딜 수 없는 환자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닮는 것, 옮기는 것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비오는 또한 역전된 알파기능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정신증 환자가 K 기초에서 부정적 세계를 재구성하는 정신증적 상태를 밝힌다. 궁극적으로 비오는 정신증적 인격의 대상보다는 대상들 사이, 그리고 자기와 대상 사이의 연결을 더 격렬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가적으로 비오는 종적 이전 회기의 자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업과 욕망을 버리라는 그의 가르침 회기 동안에만 적용된다고 말한다. 기업과 욕망을 버리라. 그러니까 기업과 욕망이라는 이게 비온이 후기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 모든 걸 버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회기 동안 in the session에서는 이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회기 끝났어 이 케이스를 리플렉션 하거나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케이스 포뮬레이션을 하거나 또는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것을 또 다 엮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리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회기 안에서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비혼을 이해할 때 비혼대로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이 그때 환자와 만나기만 하면 되라고 이렇게 이지웨이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여기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다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 케이스를 포뮬레이션 해 나가면서 환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가는 게 어쩌면 치료 과정이죠. 그런데 메모리나 디자이어, 언더스탠딩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세션을 벗어나서까지 이게 적용하게 되면 이런 원래 분석가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또 잃어버리게 되겠죠.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비원이 기록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회계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놓이게 자세로 내담자를 이내가 이제 그 뜻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죠. 네. 충분히 이 사람 알아듣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환자의 얘기만을 그대로 기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환자를 깊이 만나는 과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치료에서는 세션 내에서의 기록은 절대적으로 금지예요. 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는 정신증적 인격이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표현 문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사건의 발생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오는 이 대목은 그 검은 안경 그 대목 예. 남자예요. 심볼리카하게 검은 안경 얘기가 나오죠. 네네네. 비오는 환자에게 그가 처리되지 않는, 이건 이제 검은 안경 내담자를 말하는 건데, 전 정서를 비워내어 근육활동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정서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 마비 상태를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환자는 비오는 해석에 의해 해체된 마비 상태를 대체하기 위해 맹목 상태를 의미하는 표의적 기표를 사용해서 반응한다. 따라서 비정신적 인격의 기원을 두고 있는 환자의 꿈기 역량은
비혼으로 하여금 꿈꾸기 현상들을 산출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해석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 대목이 조금 그 얘기가 뭐야? 정신증적 인격은 꿈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꿈속에 무엇가 드러났다고 하는 꿈꾸기의 재료를 형성해 주는 것은 알파 펑션이죠. 그 정신적 상태에서는 꿈꿀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레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비혼이 꿈꾸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션 안에 그 레버리를 통해서 환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역전이가 그대로 내가 수용해내는 거고 이건 담기의 기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잘 담아내려면 레버리 상태에서 우리가 꿈꾸듯이 세션을 잘 진행해야 된다. 왜 무의식에 열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환자는 concrete해서 자기의 정서를 가져가려고 하지를 않고 있죠. 이 자기 정서를 소화해내서 내담자의 도움이 있게 되면 점차 꿈꿀 수 있는 역량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정신적 상태에서는 꿈꾸기 기능이 없다. 그래서 환자가 꿈을 꾸어서 가져왔다는 것은 환자 안에 비정신증적 인격이 일정 부분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증적 인격은 꿈꿀 능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환자가 꿈을 꿨다고 한다는 건 환자 안에 있는 비정신증적 인격이 일정 부분 기능하면서 꿈꾸기를 하고 있었고 그 자료를 우리에게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를 통해서 우리 환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은 여기에서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가는 역할을 그리고 이 알파 요소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알파 요소는 상담자가 처음에는 공급을 하죠. 아이나 정신증적인 상태에 있는 내담자는 꿈꾸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꿈꾸기의 능력을 가진 상담자가 자기 안에서 컨테인하면서 소화해낸 요소가 알파 요소라는 거죠. 이 알파 요소가 바로 이게 만약에 내담자에게 되돌려 준다면 내담자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치료 상황이 깊어지면 이런 알파 요소를 가지고 점차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알파 요소를 생산해내는 플랜트 자체를 수입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알파 펑션, 그러니까 담는 기능을 내담자가 자기 안에 이 플랜트를 건설하기 시작한다. 담는 그릇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개념이죠.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담자가 상담자의 생각하기 기능, 내지는 담는 기능, 꿈꾸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 시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상담자의 기능을 자기 안에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기게 되면 이걸 어느 정도 이게 되면 어때요? 지금 자기의 프로세싱 플랜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엄마한테 다 안 맡겨도 된다는 얘기. 자기 안에서 프로세싱이 시작되면서 이 사람의 사고가 꿈꾸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하나 질문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 표현 문자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 411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 그 안경, 검은 안경에 대한 그렇죠. 표현 문자. 표현 문자 자체가 지금 비혼이 이 사람이 꿈꿨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비혼의 꿈꾸기처럼 내버려 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경은 아기의 젖병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고 두 개의 유리로 된 안경은 아기의 젖병, 그러니까 젖가스 말해줬잖아요, 비혼이. 근데 그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꿈꾸기 해석국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 문자라고 하는 것이 전 언어적인 것을
우리가 알파벳이 있고 우리 한자는 어때요? 한자는 뜻을 가지고 있죠.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상징을 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은 안경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지금 비혼이 풀어내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그 비혼 환자의 그 처리되지 않는 원정설 비혼의 근육 활동 안으로 집어넣었음으로써 정서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마비 상태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 생각을 하는 대신에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떤 게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지금 강렬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하기 이전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되잖아요.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 근육 활동을 그러니까 감각 기관보다 좀 더 발달된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감각 기관 사실은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고통을 정신질환 환자들이 안 느끼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 기관을 도망가는 거고 이제 제가 표현한 근데 그 감각 기관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싫어하잖아요. 그 임프레션 자체를. 그래서 그걸 마비시켜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각 어떤 원정 정서를 기원의 나중에 얘기대로 한다면 오가 만난 흔적이 감각으로 신체적 감각으로 남는다고 이렇게 봤죠. 네. 그런데 이것을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원정서를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지워버리는 방법은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충동들을 그냥 운동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 대신에 운동을 하면서 그걸 해소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분 나빠요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어려서 어떤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언짢게 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나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나요? 근육 활동을 보여주죠. 근육 활동은 뭐예요? 생각하기 전에 주먹을 으로 가게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대부분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상을 쓰죠. 상대방에게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린다는 얘기. 이게 바로 근육 활동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오는 정서를 내가 정서로서 느끼기보다 먼저 우리는 찌푸린 얼굴로 표현하고 있죠. 근육으로 감으로써 그걸로 처리가 되면 자기 기분 나쁜 것이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웃긴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는 이 정신질적인 이런 레벨의 환자들 자체가 그런 원정서를 고통을 거부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클라이나파식의 어떤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근육 활동으로 보여주면서까지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공격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비혼이 내버리 꼼꼼히를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을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안정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져요. 안 그런다면 이 사람은 도망갈 것이고 해석을 바로 하게 되면 그렇죠. 너무 압도적인 공포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정말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사고할 수 있게끔 한 것까지 이제 나가는 느낌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 근육 활동, 그러니까 감각 그 자체가 제가 느끼는 알파 요소가 들어있으면서도 이게 베타 요소 들어있으면서도 알파 요소겠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진실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졌어요.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프로세스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베타 요소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프로세스 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나 정서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알파 요소로서 활용이 되는데 그 이전 상태는 충분하게 프로세스 안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만날 수 있는 시야도 될 수 있나요? 감각기관 안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이것을 만날 수 있게 되면 오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스러운 좌절을 자기 안에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오를 만나는 거죠.